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습니다. 몇몇은 전설이나 도시 괴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른 이야기들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 썰 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지은 지 수십 년이 넘은 이 단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결국 남은 몇 세대의 주민들만이 이곳에 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괴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괴담은 다름 아닌 새벽의 괴이한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주로 새벽 3시경에 들린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였는데 문제는 그 소리가 한 집 앞에서 멈추고는 아무도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몇몇 주민들은 불안에 떨게 되었고 소리가 날 때마다 누가 문 밖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는 언제나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파트에 한 젊은 커플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괴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첫째 날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어디선가 한기가 느껴지곤 했죠. 그날도 역시 어김없이 새벽 3시경이 되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은 똑같이 반복되는 규칙적인 소리였고 점점 커플의 집 앞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이웃이 지나가는 걸로 생각했지만 갑자기 소리가 멈추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자 남자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나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매일 새벽마다 같은 소리가 계속되었고 그들은 점점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그 소리가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어느 날은 소리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커플은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CTV를 설치한 그날 밤 역시나 새벽이 되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된 마음으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그 소리가 집 앞에 가까워지자 화면에는 희미한 형체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체는 분명 사람의 모습이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크고 이상하게 왜곡되어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커플의 집 앞에 서서 뭔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낮고 흐릿해서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CCTV 영상을 제출했지만 관계자들은 그것이 노후화된 카메라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커플이 아파트를 떠나고 얼마 후 그들의 집에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의 발자국 소리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이 아파트 단지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가 발견되지 않는 한 그 발자국 소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파트에 대한 단순한 괴담일 수도 있지만 그곳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문과 두려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길이 새벽마다 그곳을 찾는 이유는 영원히 미궁 속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시절에 경험한 끔찍한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때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학기 말 시험이 끝나고 나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주변은 이미 조용했고 도서관 대부분의 불은 꺼져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던 나는 책상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려 몇 번이나 얼굴을 문지르며 다시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결국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문득 깨어나 보니 도서관은 불이 다 꺼져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가려 했다. 도서관을 나서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출입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회색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하지만 복도는 확실히 존재했고 나는 당황스러웠다. 아마도 도서관에 숨겨진 쪽문인가 싶어 호기심에 이끌려 복도로 들어섰다. 복도를 걸어갈수록 등골이 서늘해졌다. 벽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고 불빛은 미약하게 깜빡였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돌아서려는데
내가 오던 길마저 사라지고 없었다. 갑작스러운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나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앞으로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복도는 여전히 끝이 나지 않고 이어졌다. 숨이 가빠지고 목은 타들어갔다. 기괴한 정적 속에서 내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쳤다. 어느 순간 저 멀리 작은 빛이 보였다. 탈출구일까 하는 희망에 발이 빨라졌고 나는 그 빛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 빛은 점차 형체를 이루었다. 그것은 출구가 아니라 오래된 거울이었다. 피곤해 지친 내 모습이 비치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거울 속에 나는 나와 눈을 맞추고 있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고 그 순간 거울 속의 손이 튀어나와 나를 붙잡았다. 놀라움에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던 나는 갑자기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모든 것이 꿈이었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손길에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생생했다. 나는 도서관에 다시는 밤 늦게까지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한밤중이면 그 회색 복도가 내 꿈속에 나타나곤 했다. 꿈속의 복도는 여전히 끝없는 회색으로 나를 유혹했고 나는 다시는 그 맞은편에 있는 거울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복도가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으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 기억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그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고 나는 그 흔없는 회색 복도가 사라지기만을 바랐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산장을 대여하여 주말을 보내기로 했다. 그 산장은 시내에서 꽤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인터넷에서 귀신이 자주 목격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호기심 많은 우리 일행은 그런 이야기에 겁내지 않고 그곳을 찾기로 했다. 산장에 도착한 우리는 낡고 희귀한 냄새가 나는 내부를 둘러보았다. 나무 바닥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다. 우리는 가벼운 웃음으로 서로 안심시켰고 빠르게 짐을 풀었다. 그날 밤 우리는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산장 내부는 점점 싸늘해졌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밤 12시쯤 밖에서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린 서로를 쳐다보며 장난치는 건 누구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어둠만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우리 중 한 명이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우리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그리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밤새도록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 특히 화장실 쪽에서 이유를 모를 발소리가 계속되었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방을 나와 친구들이 있는 거실로 갔다. 내 예상대로 거실에는 이미 몇 명의 친구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다른 친구들 역시 서서히 모여들었다. 그때 거실 천장에 달린 오래된 시계가 갑자기 멈추더니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상한 현상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텔레비전이 혼자 켜지더니 계속해서 채널이 바뀌었고 그러다 갑자기 멈춘 화면 속에선 아무도 모르는 낯선 인물이 나타났다. 그 인물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검정색 실루엣이었고 화면 밖으로 나올 듯 점점 더 커져갔다. 우린 패닉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산장을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허둥지둥 짐을 챙기고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모든 창문과 문이 쇠창살로 막혀버렸다. 누가 우리를 이곳에 가두려는 듯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서로서로를 다독이며 이제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기 시작했다. 그때 모임 중 가장 침착하던 친구가 다가와 여기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다. 과거 이 산장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고 아직도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급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막힌 문과 창문을 억지로라도 열어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힘을 합쳐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문이 스르르 열렸다. 문 밖에는 처음 우리가 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황급히 짐을 들고 산장을 빠져나오는 대뒤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다음에 또 오세요. 모두가 산장을 벗어난 후 돌아보니 처음 그곳에 있을 때와는 달리 산장은 다른 형태로 보였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 그 산장을 찾지 않았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이상의 공포를 맛본 이후 더 이상 호기심에 이끌려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기로 모두가 약속했다. 그 사건은 우리 모두의 뇌리에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심심함을 달래고자 재미있는 게시물을 찾던 중 눈에 띄는 제목의 글 하나가 있었다. 잊혀진 산속의 마을,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제목이었다.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클릭했다. 글쓴이는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이름 모를 산을 찾아 탐험하게 됐다고 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곳은 인터넷에서조차 정보가 거의 없었으나 더욱 흥미를 자극했다. 그들은 캠핑을 즐기고 산 정상에서 바라본 경치에 감탄하며 하산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하산 도중 그들은 우연히 산 중턱쯤에서 오래된 마을을 발견했다. 지도에는 전혀 표시되지 않은 곳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마을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집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람의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고요했다. 마을을 걸으며 집들을 살펴보던 중 문이 열린 한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바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글쓴이는 그 소리에 홀린 듯 문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의 정체를 알아냈다. 집 벽 한편에는 오래된 거울이 걸려 있었고 거울 너머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손짓을 하며 말을 거는 듯했지만 소리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 마치 다른 공간에서 오는 영상처럼 느껴졌다. 외면하고 싶었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글쓴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한다. 거울 속 실루엣이 점점 또렷해지며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글쓴이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감정이 없는 빈 껍데기처럼 보였다. 소름 끼치는 감각과 함께 그 자리에서 몸을 돌리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공포에 질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급하게 돌아서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을을 빠져나오며 친구들도 이미 멀리 도망친 후였다. 글쓴이는 혼자 산을 내려가며 억지로라도 모든 일을 잊으려 노력했다. 이후 그곳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 했지만 인터넷 어디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곳이 실제로 존재하는 마을인지를 확인할 방도는 없었다. 하지만 속삭임과 거울을 통해 본 자신의 모습은 눈을 감아도 생생하게 떠올라 쉽게 잠들 수 없었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뮤니티에 그가 남긴 글에 하나의 댓글이 달렸다. 그곳에 다시 가게 된다면 거울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진실을 찾아보세요. 댓글은 금세 삭제되었고 그 이후로 글쓴이는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않았다. 그 글을 읽은 후 나도 몇 날 며칠 동안 그 마을의 존재와 거울 속의 글쓴이가 무슨 의미였는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마도 한국 인터넷에서만 유명한 공포썰이지만 실제로 그런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순 없었다.